달러를 버리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바로 어제였었죠. 트럼프 당선인이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 보낸 경고였습니다. 자, 해당 경고와 함께 달러 가치로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번 발언을 계기로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라는 보고서까지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NDF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재조명받고 있는 이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수감사절이 끝난 오늘 미국 증시 시장을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강화되는 움직임인데요. 이 내용부터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그 잔잔한 뉴스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미국의 중국의 그 국채 10년물이 2%가 어제 깨졌어요. 물론 그 장중에는 1.99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아마 이 문제는 아마 7월 달 정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2%가 깨지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 이 중국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최근에 중국 관련돼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러다가 오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이 달러 그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뉴욕 시장에서 관심이 되는 외환 시장 이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 브릭스의 탈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가 100% 고관세를 부과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상은 뭘까? 달러 이상이다. 그러면 미국을 건드리는 게 뭘까? 영린을 건드린다 하는 표현에서 아마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무역 적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악세를 바란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1기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기 때도 실질적으로 무역 적자 때문에 달러 약세를 바라는 게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에 달러가 의외로 많이 버텨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베센트도 트럼프 정부의 2기 때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습니다는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상을 이렇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는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국채금리가 4.19%서 장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아마 일정 그래프를 갖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대비해서는 떨어진 거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간 거로 나오죠. 다시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는 4.19에서 전일 대비로 떨어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는 4.20입니다. 이게 지금 사우디의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았다면 한 4.24, 4.25까지 갈 겁니다. 오늘 그 사우디의 미국의 국채 물량이 매입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세계 중앙은행 구상에서 미국의 국채를 다른 중앙은행에 강제로 매입시키겠다.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고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트럼프의 줄을 쓰지 않습니까? 줄을 쓰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4.19로 장 마감에 떨어진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하니까 4.20%로 다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이 금리 가지고 달러 가치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6.45까지 오늘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어제 1,400원대에 국내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는 다시 NDF 시장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서 지금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원달러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이탈돼서 대형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중개 국채가 2% 깨진 것도 큰 문제지만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다시 기축 통화에 대해서 달러 이상을 강화하겠다. 벤센트도 그런 입장을 다시 보인 데에 대해서 트럼프 벤센트 독트린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달러 강세 추세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월가의 반응을 보면요, 좀 엇갈리는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이 강달러보다 약달러를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뭐 심심찮게 들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달러 기축 통화 발언은 의외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의외였죠. 국내에서 많은 그 외환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무역 적자 때문에 달러 약세를 바란다. 예. 트럼프가 그런 입장이다 하는데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100% 보복 관세 예. 얘기하면서 달러를 이렇게 패권을 건드리는 브릭스 국가들한테는 100% 고관세를 때리겠다 하는 입장은 사실 전문가의 시각과 상당히 다르다 예.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 탈달러 움직임이 미국의 영리를 건드릴 정도로 사실 굉장히 빨라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게 탈달러 움직임에서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주도했던 것이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사실 러시아는 달러 결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맹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중국의 위안화를 결제를 높이는 것이 사회주의 맹주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결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약 90%까지 달러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달러 위상을 결제를 많이 줄였죠. 어디까지? 불과 3년이 채 못 됐습니다는 45%까지 줄였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반면에 위안화 비중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렇게 중국 간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지금 20%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보유 비중을 15%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근데 사회주의 맹주를 다시 중국과 다투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국가의 통화인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높이고 외환보유고에서 이렇게 높이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이렇게 특이한 요건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사실 탈달러 움직임을 브릭스 정상을 통해서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또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국가를 확대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영리를 건드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무역 적자는 관세를 때려서 잡겠다. 그럼 이 달러 패권 문제에 대해서는 위상을 지키겠다 해서 탈달러 국가에 대해서 브릭스를 가는 국가에 대해서 100%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거죠. 이것이 예.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집권 2기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베센트 역시나 이 탈달러화 추세에 따른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흔들리는 것, 이걸 좀 우려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브레튼 체제는 달러 강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 엄격한 달러 결제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벤센트가 기축통화의 위상을 강하게 했다 하는 입장을 보였죠. 예. 왜 그럴까? 세계 결제망에서 보면 달러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세계에서 보면 아직도 달러 결제 비중이 높긴 합니다는 달러 결제 비중이 굉장히 떨어짐에 따라서 넌 시스템이다. 체제가 없다. 과거에는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였는데 지금은 넌 시스템. 체제가 없다. 어떻게? 자국 결제망에 있어서는 그동안 달러 결제망에서 대부분 이제 스위프트로 알려져 있죠. 취입스라든가 이건 이제 위안화 결제망입니다. 예. 그리고 SPFS는 요거 루브라 결제망입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넌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비정상으로 보면 달러 비중이 많긴 합니다는 이런 체제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취입스로 간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푸틴이 중국과 밀착되면서 위안화 결제망을 강하게 가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제망이 되면서 전쟁에 따라서 140 루블까지 떨어졌던 것을 최근에 보면 루브라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 도움이 했습니다. 우리가 데스노믹스라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전쟁에서 러시아가 죽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루브라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게 죽음의 데스 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왜 최고 통수권자들이 사실 자국이 상당히 어려울 때 전쟁이라는 걸 택할까? 이게 데스노믹스인데요. 전형적으로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굉장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영토도 늘리고 자국의 인민들의 이렇게 불안을 밖으로 노출시키고 본인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주가도 끌어올리고 루블 가치도 끌어올리고 이래서 전형적인 데스노믹스 죽음을 선택해서 경제를 선택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 30만 명의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본인은 위상을 지키는 이게 전형적인 데스노믹스입니다. 이게 본보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실
이렇게 달러 결제망을 이어야 되는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베센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달러 결제에 브레튼 우즈를 재강화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또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GM 관련 속보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GM이 이제 미시건주 배터리 공장 합작법인 지분을 LG 엔솔에게 매각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진 점,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가 베센트 시각에 동조하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평가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많은 전문가들이 무역 적자 때문에 달러 네. 약세를 트럼프가 바란다. 그런데 브릭스에 대해서 달러 기축을 건드리지 말아라. 베센트도 결제망을 강하게 했다는 그렇죠. 입장이죠. 그러면 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왜 트럼프가 베센트에 대해서 이렇게 동조를 했을까 하는 시각이 지금 궁금해하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건 최고 통수권자는 대외적으로 위상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경제 이렇게 주무부서에 맡기는 측면에서 베센트의 달러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가 동조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집권 1기 때보다 집권 2기 때 트럼프의 야망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세계 지배 야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 문제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와 관련된 원문을 좀 달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한번 방송했죠.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구상은 아니다. 유로 국가들이 잘기잘기 찢어서 이걸 통합한다. 그렇죠. 그러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통합한다. 이게 이제 벤치마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엔라지먼트 회원국을 확대하고 회원국의 관계를 돈독하는 측면에서 유로피언 마이타리 유니언 화폐 통합, 유로피언 폴리티컬 유니언 정치 통합, 유로피언 소셜 유니언 그래서 사회 통합 이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이게 이제 20세기 초에 자유사상가에 구성되어 있던 원대한 하나의 유럽 구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드 모니터리 유니언 이게 달러가 될지 비트코인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폴리티컬 유니언 세계 정치 통합, 그다음에 월드 소셜 유니언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 구상이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또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죠. 미 합중국이죠. 세계로 확장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가 된다. 그러면 미국은 하나의 주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한국도 하나의 스테이트다. 컨트리가 아니고 일본도 스테이트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세계 지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려면 그냥 돈줄부터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 문제는 미국의 자체 문제다. 관세를 때리면 된다. 근데 세계를 지배하려면 중심 통화를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종전에 비해서 세계 지배의 야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같으면 무역 적자를 위하면 달러 약세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입장이 반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집권 2기에 이 제국을 다시 구상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기축 통화 과연 어떤 거를 고르냐가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비트코인도 있었고 뭐 달러도 있었고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중심 통화가 있어야 되죠. 자, 중심 통화에서 세계 단일 통화 방안이 있었던 거죠. 달러를 확장시킨다. 달러라이제이션. 그리고 유로화가 지금 지역별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유로화를 좀 확대시킨다. 글로벌 유로 방안. 그리고 사실 그 테라라는 방안. 벨기에 루뱅대 교수. 이걸 유로화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걸 원자재를 해가지고 세계 단일 통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자, 이런 세 가지 방안인데 지금 글로벌 유로는 유로가 지금 분열되고 있죠. 안 되죠. 저 테라라는 방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안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국제 원자재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법정 통화했던 방식이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라는 통화입니다. 실패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으로 법정 통화했던 것이 엘살바도르 부켈라죠. 이건 너무 지금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치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될 때 중심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심 통화 대신에 세계 단일 통화 방안 나왔는데 다 한계점을 갖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달러가 위상이 약화되겠지만 탈달러라든가 예. 그다음에 결제망이 분산에 대해서 약화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다른 대체적인 세계 단일 통화보다는 약화되게 됐지만 지금 세계 중심 통화 역할하고는 달러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뭐냐? 트럼프가 뉴욕 적자리에서 달러를 발한다 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 세계 단일 통화 야망이 되는 상태에서 예. 또 디지털에서 세계가 하나가 된 입장에서 오면 자 달러를 재강화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세계 단일 통화가 세계 중심 통화 그다음에 세계에서 이렇게 기초 통화 위상을 하면 사우디가 왜 미국의 국채를 삽니까? 그렇죠. 자금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 강조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도 이제는 저 정점을 지나갈 수 있다. 예. 근데 인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미국 쪽으로 다 자금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 미국으로 주식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왔습니까? 일본도 다 주식을 가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보면 사실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죠. 예. 그 방안이 지금 집권이기 때 나오는 상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최근 들어서 뉴욕 연준이 발행한 이 달러 임페리얼 서클 보고서가 재조명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작년 3월이었죠. 예. 이 내용은 달러 임페리얼 서클 이 문제는 대선이 다음 연도 올해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문제에 굉장히 주목될 중요- 것이다 예, 하는 것을 얘기하셨죠.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보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페드가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긴축을 했죠. 그럼 달러 강세되죠. 예. 그럼 세계 자금이 전부 미국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흥국은 위기를 겪고 미국 경제는 좋아진다. 그래서 브레이튼 우즈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예. 기가 막히게 지금의 구상과 그렇죠. 만든 거죠. 그리고 연준의 권력 사멸이지만 파월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뉴욕 연준의 더블이라든가 이런 사람, 윌리엄스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공화당에 더 긴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 뉴욕은 사실 월가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선 친월가, 친증시, 친기업 정책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뉴욕이 권력 3위지만 그 권력 2위까지도 얘기하죠. 연준 내에서 연준 내에서도.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권력 2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뉴욕 연준과 가까운 겁니다. 아. 지금 이제 공화당이 잡았습니다. 예. 공화당의 달러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하는 측면이고 당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고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이 모양새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9월 이후에 9월은 이제 페드가 비컷을 단행했을 때 달러가 약세가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원달러 한 줄로 1,350원일 때 뭐 이렇게 해서 1,200원대 간다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수습꺾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1,310원일 때 자, 이창용 총재께서도 1,400원일 때 이거 일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굳어졌죠? 1,400원대로. 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컷 단행 이후에 한표로 달러와 결제망도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인데 사실 당선 이후에 굉장히 브레튼 우즈가 재강화되고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에는 예. 트럼프, 베센트 이렇게 해서 독트린 시대가 전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를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달러 임페리얼 서클의 보고서를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달러 독주 체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화폐는 교환비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적 게임을 한다면 이 독트린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화폐는 다른 국가의 상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예. 측면에서 우리가 게임 방식에서 보면 독트린이 지속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은 독트린이라 하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주장하면 이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시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국가의 공존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이먼 방식 이기적 게임일 때는 독트린이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을 한다면 공존체제이기 때문에 독트린이 전개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자 과거에 이런 체제가 역프라자 합의라는 것은 소위 공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 체제가 유지된 게 루빈 독트린입니다. 그때 N달러 환율이 99년 78엔에서 148엔까지 갔거든요. 이게 예. 루빈 독트린 시대죠. 그래서 세계 자금이 클린턴 정부 시대에 다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그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체제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만 생각하면 트럼프 독트린 체제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 트럼프는 이기적 게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베센트는 예일대 출신입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트럼프가 수용하겠다는 측면에서 베센트가 예일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완전히 일기 때 오바마 지우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내용들을 수용할 거다 하는 측면에서 옛날보다 트럼프가 세련됐다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예일대 출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베센트가 독트린 체제에서 다른 국가의 공존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합의점을 도출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트럼프 베센트 독트린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이런 것이 월가에서 나오는 이유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앞으로 달러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달러 스마일 이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전해주시죠. 네,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 할 때는 꼭 달러 스마일 이론을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이론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자막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이 사실 예전에 그랬던 그림과는 좀 다르게 한국은행에서 그린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경제가 둔화할 때는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좌측에 달러가 강세되는 예. 거고 우측에는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되는데 그래 이어져 중간 지역은 사실 세계 경기에서 아무 이것저것 없을 땐 달러가 약세되는 거죠. 지금까지 예. 설명하는 건 넌 시스템 측면에서는 달러가 약세된다는 것과 거의 비교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냐. 트럼프 베센트 독트린 체제가 될 때는 또 이것이 세계 독주 체제, 세계 지배 구조가 되고 세계 중앙은행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되면 해외 자금들이 다 들어온다. 지금도 사우디가 국채에 매입하고 인도가 증시 매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도가 쑥 빠지거든요. 한국도 쑥 빠지거든요. 다 빠지죠?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달러 움직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